거리가 만나는 장소에 있는 요거는 그 당시에 집수장이라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로마인들이 수력으로 통해서 물을 이제 뿜어들여서 먹게 되는데, 로마에서 제일 유명한 분수대가 뭔지 아시죠? 트레비군수. 로마에 가면 트레비군수라고 하는 분수가 있는데, 그 분수대 역시도 수압으로 통해서 물을 끌어들이는 시스템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얘기했던 대로 물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이곳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장소였는데, 하염없이 나오는 물들을 어떻게 먹었습니까? 직접적으로 바구니로 아니면 단지로 와서 받아가기도 하지만 그들이 다 손을 쥐고 먹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손을 쥐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한번 볼까요? 여기와 여기 공간이 파헤쳐져 있는데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손을 짚고 먹다 보니 그들로 인해서 닳아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저에게 투어를 받았던 분이 사진 한 장을 보내줬고, 그리고 그 사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에 비해서 또 닳아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의 유물입니다. 제가 손을 짚고 먹는 순간 닳아버리니 그 행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손을 짚고 이렇게 먹다 보니까 닳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타워가 수압조절 타워예요. 4로 지르는 두 개의 메인되는 도로가 만나게 됩니다. 이 메인되는 도로에서 물이 하염없이 한 곳으로 몰리게 될 때 갑자기 수압이 세지면 과부하 때문에 터지게 되죠. 그래서 물의 수압을 조절해주기 위해서 높은 탑을 통해서 물의 수압을 서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타워입니다. 사거리마다 이런 탑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폼페이 투어를 하게 되면 폼페이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제일 궁금해하는 게 바로 뭐냐면, 죽은 사람 화석은 어디 있나요? 볼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이 포로라는 공간에, 곡물 창고로 사용됐던 공간에 그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의 성인이 오른팔을 자기의 왼 뺨에 대고 그 상태에서 승을 마감한 채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화석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폼페이 화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캐스트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캐스트.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18,000명 정도가 그와 함께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고요. 거기서 사람만이 아니라 수많은 동물들도 죽었겠죠. 그 중에 하나의 동물을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예요. 개입니다. 개. 그런데 보면 개 형태가 어떻게 되냐? 어떤 개 머리가 밑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개 목 부분에 보면 두툼하게 뭔가 이렇게 형태가 잡혀진 걸 볼 수 있어요. 목에 둘렀던 목띠입니다. 그러니까 개 목줄, 집에서 길렀던 애완견이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로마인들은 집에서 반려견, 개를 기르는 문화가 있었던 거죠. 두 손으로 자기 호흡기를 막고, 이것이 그에게 생의 마지막 순간인지 예측할 수 없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이 폼페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해거든요. 같은 해 97년에 대한민국의 예술의 전당 예술관에서 폼페이 특별전을 했었습니다. 그렇듯 우리나라에서도 두어 차례 정도 폼페이 특별전 할 때 제일 많이 온 게 캐스트였었어요. 캐스트 설명은 좀 더 다른 곳에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이제 폼페이라는 곳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도시 이름이 폼페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던 건 뒤늦게입니다. 서기 79년도에 화산의 분출로 인해서 이 도시는 자취를 감춰버리게 돼요. 그리고 1593년에 바로 발굴이 시작되게 됐는데, 그 처음은요, 농부들에 의해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당연히 물이 필요하죠. 물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모아두는 집수장 공사를 하는 작업꾼들이 땅을 깊게 파들어다가 갑자기 한 곳이 그냥 식물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무너져 내린 곳에서 놀랍게도 수많은 고대 로마의 유물들의 벽화들과 수많은 집들이, 터전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 그 당시 나폴리라는 곳에 가까이 붙어있던 폼페이, 이 지역은요, 통일 전 이탈리아에서는 폴리의 주인이 계속 바뀌어 나가지만 이 주변에 베수비오 화산과 함께 파묻혔던 로마의 유적들, 그리고 수많은 유적들 안에 있었던 유물들은요, 약탈과 파괴를 피할
할 수 없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발굴이 시작했던 건 1793년도부터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때는 유럽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그랜드 투어라는 바로 유행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랜드 투어란 영국에서 1700년대 시작된 젊은 영국인 남성 귀족이 전체 여행을 책임지는 수행하는 가정교사와 함께 이탈리아 로마를 최종 목적지로 삼는 여행이며 평균 여행 기간은 2에서 3년이다. 시작은 영국의 귀족 남성이었으나 점차 귀족 자녀들로 확장되고 독일, 북유럽 국가와 러시아 등의 귀족들까지 동참했고 이탈리아의 폼페이 발굴이 본격화되면서 최종 목적지는 로마에서 폼페이까지 확장된다. 로마의 문화를 찾아보고자 했던 유럽의 수많은 귀족들과 지식인들이 끊임없이 로마로 그들이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여행의 종착지가 바로 폼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곳을 발굴하게 될 때 도시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석판을 그들은 찾아야 되게 되고 거기에 큰 글씨로 폼페이라는 글씨를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게 이 도시의 이름이 아닐까라고 해서 지금까지 폼페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이 지금 200년의 발굴 역사를 두기는 폼페이입니다. 자, 그런 폼페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전에 저와 함께 보고 왔던 캐스트를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데, 자, 79년 8월 24일에 베수비 화산이 터졌다. 그런데 저 화산은 처음 터졌던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 전에도 활동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2000년마다 크게 베수비 화산, 그러니까 2000년마다 크게 활동을 한다라는 게 화산이라고 합니다. 서기 79년도 이전에는 화산의 활동은 있었으나 그게 그들에게 위험 요소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화산은 영어로 볼케이노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탈리아는 화산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불카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뜬금없게 불카노라는 이름은 어디서 어원을 딸 수 있느냐? 대장장이 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대 로마와 그리스를 묶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의 문화를 상당히 존중했던 로마인들, 그리스의 문화를 상당히 따라가고 그들의 문화를 자기 것으로 흡수하고 싶었던 로마인들은 그리스의 신들을 고스란히 유입시키기 시작합니다. 대신에 그들의 이름을 로마식으로 바꿨을 뿐이죠. 그리스에서 제일 유명한 신이 제우스라는 신입니다. 이 제우스를 로마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유피테르라는 말로 불렀어요. 알파벳으로 표현하면 J-U-P-I-T-E-R. 라틴어에서 J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피테르라고 해요. 제우스가 유피테르. 지금 뭐 지오베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 자, 그리고 또 그의 아내가 됐던 헤라를 로마에서는 유노, 주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다의 신은 바로 포세이돈이라고 부르지만 여기서는 넵투노, 영어식 이름이 넵튠이 되기고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뒤태가 아름답다는 아프로디테, 이 신의 이름은 여기서는 베네레, 베누스, 영어로 비너스라는 이름을 띠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장장이의 신의 이름을 아시나요? 헤파이스토스라고 알려져 있죠. 이 헤파이스토스가 로마에서는 불카누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요. 12신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그 신기에서 쫓겨나게 돼요. 자, 다시 말한다면 로마인들은 상상을 했습니다. 신기에서 쫓겨났던 바로 이 불카누스라는 이 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딘가에 그의 대장간은 이루게 될 것이고 그 대장간에서 열심히 불이 지필 것이다 라고요. 자, 저 뒤에 오늘 여러분들이 봤었던 베수비 화산, 여기서 거리상으로 18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연기가 피어오게 되면 그들은 느낍니다. 저 연기가 대장장이 신의 대장간이 아닐까. 그래서 불카누스의 대장간, 불카노라고 불렸던 것이 화산이라는 지금으로 부르게 됩니다. 자, 79년 8월 24일도 그들은 그렇게 아모르지답게 느꼈을 겁니다. 그 당시로 한번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저는 이 지역을 처음 와본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로마에서 여기에 제 아는 친인척이 있어서 여름 휴가 맞이해서 이곳에 그 여름에 8월을 보내러 왔던 로마 시민입니다. 귀족이라고 할게요. 제 사람. 그리고 저는 여기 왔어요. 그리고 79년 8월 24일 날 그날 아침에 제가 첫 이곳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저의 이모님께서는 저에게 여기서 표현이시다 가라. 너의 어머님, 곧 내 언니가 너를 잘 부탁했다 라고요. 네, 그럴게요 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 이모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에서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기로 해서 그 손님에게 음식을 좀 장만해야 되는데 심부름 좀 다녀와라 라고요. 그래서 저는 쇼핑 목록과 함께 쇼핑백을 들고 낯선 지역, 이 지역에 오게 돼서 가라는 대로 쇼핑을 하러 갑니다. 79년 8월 24일 아침 9시 경에 어떡해.
땅이 흔들리는 걸 처음으로 목격합니다. 근데 그는 두려움이 급습하게 되죠. 그리고 발을 내딛는 게 되게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땅이 흔들리다 멈춰요. 이상하지만 잠시 진정하고 또 가는데 또 흔들립니다. 두려워서 그는 이모님에게 찾아갑니다. 땅이 너무 흔들려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이모님은 평온한 얼굴로 얘기를 합니다. 재산아, 일로 와봐. 그리고 저 베수비아산을 가리키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장장이신 불카누스 신께서 연장을 두들기는 진동이 땅의 흔들림으로 전달될 뿐이란다. 저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이니 그 연기는 파로에 지금 각 불을 지폈기 때문이란다. 이번에 대장장이신인 불카누스 신께서는 또 어떤 신의 갑옷이나 무기를 만드는지 상상도 못할 것이다. 이번에도 어마어마한 이 정도 땅이 흔들리는 거 저 정도의 불이라면 어마어마한 것이 지금 만들어질 것이다. 저는 시겁했던 제가 창피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전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았다니까요. 오전 9시, 오전 11시. 그런데 자, 오전 11시경에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폴리비우스라는 로마의 나폴리 해군 함대를 책임졌던 함장이 있었습니다. 이 함장은 사실은 해군을 책임지다 보니까 여러 나라를 끝도 없이 다니게 되고 계절의 변화나 수많은 다양한 것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단물지라는 책을 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역시 79년 8월 그 당일 나폴리에서 항해가 없어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8월 달인데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마치 해일이 일 것처럼 그리고 바람의 기류가 수시로 바뀌고요. 땅이 요동치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면 그냥 넘어갔었겠지만 이 친구는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무슨 일인가. 그리고 나폴리에서 가장 높은 지대로 올라가서 그 주변을 가식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그 맞은편 베수비오라 불리는 화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잊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 짐작하건대 대재앙이 우리에게 밀어닥칠 거다라고 제일 먼저 직감적으로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휘하 병력들의 배를 출항 명령을 시켜서 나폴리부터 소렌토 앞바다까지 모든 항구 도시마다 배를 정박시킨 뒤 사람들을 대피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폼페이에 아침 11시, 오전 11시에 그렇게 항구 쪽에서 사람들이 달립니다. 도망치세요! 도망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던 수많은 사람들은 대장장이신이 뭔가를 만드는 것 같죠. 호들갑을 떤다. 괜히 그냥 하는 얘기다 라고 해서 그 순간을 그렇게 넘기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두려움을 느꼈던 일부 사람들이 도망가게 되고 도망치지 않았던 사람들은 또 잠잠해지니 그럴 필요 없었다라고 그렇게 그 순간을 넘기게 되는 줄 알았으나 오후 1시가 됐었을 때 화산의 불기둥은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되고 시속 110km로 화산재가 바람의 기류가 나폴리가 아니라 홈베이 쪽으로 물어닥쳤던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거대한 화산 잿가루가 산사태, 눈사태처럼 우리 시야로 덮쳐들게 되고 그와 동시에 유황가스, 황산가스들이 그들의 숨통을 조이게 돼요. 그리고 뜨거운 열기가 그들을 후끈 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한둘씩 질식해서 쓰러지게 되고 쓰러진 위로 눈 내리듯 화산재가 소복하게 쌓여만 갑니다. 시간이 지나고 화산재는 다른 이물질과 부딪히면서 응고돼서 바로 무엇으로 바뀌느냐?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죽었던 나를 에워싸게 되는 콘크리트.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10년, 20년, 100년이 지나면서 내 피부를 썩어버리고 내 피부 안쪽에 있는 바로 뼈들만이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처음에 이곳을 발굴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게 1800년대 넘어오면서부터였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주세페 피오렐리라 불리는 고고학자란 이 사람이 이곳을 그냥 발굴했던 게 아니라 총 9개의 구역으로 임의적으로 그가 구분을 짓게 됩니다. 그 구역 안에 건물마다 번호를 매기고 건물 안에 방마다 번호를 매긴 뒤 그 안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합리적으로 발굴하게 되는데 그때 뼈를 찾아내게 됐던 겁니다. 보이시나요? 이런 뼈를 찾아내게 돼요. 그러면 이게 동물의 뼈인지 사람의 뼈인지 모르지만 죽었던 그 당시 유기체 성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러면 이 뼈를 통해서 혹시 그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사람이라면 귀족인지 평민인지 노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그는 더 나아가서 생각을 했고 이 뼈에 반응하는 약물을 그때부터 발명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노력의 박차는 1863년 바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의 뼈가 동물의 뼈가 반응하도록 약물이 발명되는 순간 그 약물을 화산재 위에다가 뿌려가면서 약물의 색깔의 농도로 뼈에 도달하게 됐다는 거죠. 도달하게 된 뒤 그 공간이 뼈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공간에 구멍을 내고 구멍 사이로 석고를 구운 것을 그 안에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채워질까요? 뼈를 에워싸고 있던 피부를 덮고 있던 옷이 석고로 대체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반나절 정도에서 하루 정도 지나게 돼요. 구운 석고를 집어넣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석고가 구운 것을 집어넣어야 훨씬 더 빠르게 시간을 단축해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굳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그 집어넣었던 부분에 돌들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게 되면 마치 뽑기처럼 그 돌들은 석고와 분리게 되게 되고 석고 본만이 고스란히 형태로 찾아지는 거죠.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온 게 캐스트입니다. 화석처럼 굳어져 버린 게 아니라 일일이 이런 식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합리적인 발굴을 시작해서 찾아냈던 것,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폼페이가 됐던 겁니다. 자, 이곳을 사람들이 오게 됐었을 때 여러분들은 뜨거운 여름날에 오게 되면 제일 많이 듣게 되는 얘기가 이거예요. 하이디님 몇 번 더 봐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폼페이 더워서 두 번 다시 올 건 못 돼요. 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힘들어요. 다리 아파요. 언제까지를 계속 이렇게 다니게 될 거예요. 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편하게 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혹여는 비행기를 타고 저처럼 버스를 타고 단체로 왔던 거죠. 그런데 그랑토르라고 하는 그 시대가 됐었을 때는 그렇게 편하게 왔었을까요?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영국에서 끊임없이 바로 로마의 문화를 찾기 위해서 떠나왔던 사람들, 그들이 올 때는 마차를 타는 건 귀족들만이 가능했던 겁니다. 발품 말아서 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 그랑토르의 맨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폼페이였을 때 그들이 받았던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 프랑스와 마주아라는 프랑스의 문학가는 이런 말을 하겠어요. 자기 아내에게 그 순간의 느낌을 편지를 썼죠. 사랑하는 내 아내요, 나는 오늘도 2000년 전 고대 로마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폼페이라는 곳에 오늘도 와 있다고. 나보다 더 뛰어난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저 두터운 화산 잿더미 아래에 그들의 문화적 문명이 빛을 발하게 될 때면 내 정신적 지적 재산은 점점 쌓여만 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내가 앉아있는 벌타앉은 저 담벼락이 너무나 오래되어 나의 몸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허물어서 그로 인해 내 머리가 땅에 곤두박질 쳐 깨져도 부서지고 그래서 내가 죽어버린다 손 치더라도 이보다 더 행복하고 멋스러운 죽음은 맞이할 수 없을 것만 같다. 사랑하는 내 아내요, 나는 오늘도 나의 목숨과도 맞바꿀 수 있고 뽐페이라 일컫는 곳에 오늘도 와 있다고. 라고 누군가는 그 희열을 편지로 썼어요. 뜨거워도 죽을 것 같아도 2000년 전의 도시를 방문하는 게 그들에게는 삶의 가장 큰 목표였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폼페이를 직접 오게 되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본다면 이 뜨거운 태양볕이 결코 뜨겁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저 혼자 떠들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제가 혼자 떠들 때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이상한 놈이다, 미친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건 제가 폼페이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폼페이를 돌아보지 못하는 이 순간만큼 제가 대신 폼페이를 여러분들과 보여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 프랑스와 마주아만큼의 열정은 아니다 하더라도 나중에 꼭 폼페이를 한번 오셔서 직접 이 거리를 밟고 직접 그 삶이 들어가 있는 곳을 눈으로 목격하게 된다면 그들의 문화를 여러분들은 뼛속 깊숙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더불어 사게 됩니다. 캐스 설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